질문 있다면 짬내서 질문하고 일단 지금 조금 더 나갑시다. 뒤쪽에도 조금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근데 의외로 진짜 많이 틀려오는 거는 대기순환하고 해주순환하고 여기를 되게 많이 틀려오는 것 같아. 외우기가 힘들어서 대충 외웠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 백지를 꺼내놓고 선생님 보면서 그린 거 아니잖아. 칠판에 니네도 똑같이 종이 펴놓고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는 연습만 하면 돼. 별거 없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막 가끔 올라잖아. 필기에 신하고 필기 막 이쁘게 한 거. 이쁘게 할 필요도 없어. 니네가 빈 종이에 칠 모양 그리고 무슨 순환, 무슨 풍, 고압대, 저압대, 화살표 방향 표시만 할 수 있으면 돼. 이거 계속 쓰이는 겁니다. 2학년 올라가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316페이지. 여기는 사람들마다 되게 갈려. 그러니까 여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개는 어려워하지는 않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 너무 쉬운데요 생각했던 친구들도 은근히 많이 틀려. 그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여기서 이제 전반부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 에너지 종류이죠. 에너지 종류. 에너지는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뭐 에너지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움직이려고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아이언맨이 날아가려고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에너지가 형태가 다양하거든. 거기 몇 가지 형태가 있어. 에너지가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 에너지 형태를 쓸 수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이거는 뭐 8가지 쓰세요 이렇게는 안 나. 저기 앞에서 비생물적 요인 5가지 쓰라 그러면 그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8가지 쓰세요는 안 하거든. 왜냐면 이거보다 더 많이 쓰기도 하고 더 적게 쓰기도 하니까 뭐가 뭔지 정도만 구분하면 돼. 일단 거기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운동이야. 움직임을 의미하는 거야. 움직임. 근데 여기서 움직임에서 니네가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날아가고 이런 건 아는데 부르르르르 진동하고 이런 거 있잖아. 꼼짝이라도 해도 이건 운동 에너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좀 헷갈리는데 높낮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낮은 곳으로 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거기서 에너지 형태가 쭉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단원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은 단원 이름은 뭐야? 에너지의 전환이죠. 에너지 보존과 전환.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이 됩니다. 보존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일상에서는 에너지를 썼다, 다 썼다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야. 절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총량은 바뀌지 않아요. 이거 써놓는 게 좋아. 이거는 그 밑에 보면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말이 이쪽 어딘가 찾아보면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317페이지. 내가 설명하기 편한 순으로 얘기하느라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3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말이 있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써놓으세요.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연력학 제1법칙. 제는 빼도 돼. 제1법칙 또는 1법칙이라고 해요. 이거 연력학 1법칙입니다. 서머다이나믹스 퍼스트 로우라고 하거든. 제1법칙.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문제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선생님들이 간혹 연력학 1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거야. 근데 총량은 안 바뀌는데 전환하는 거야.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는 써버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에너지는 쓴다는 개념이 내가 필요한 형태로 전환시키는 걸 썼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전구를 켜는 건 전선에 전기 에너지가 흐르고 있잖아, 그치? 그 전기 에너지로 내가 전구를 켰다라는 건 그 전기 에너지 내가 원하는 형태 전구 왜 켰어? 시원하라고? 음악 듣고 싶어서?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을 했죠, 그렇죠? 그 전환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에 되는 거야, 사용하는 거, 전환하는 거. 그러면 니네가 뭘 배워야 되냐면 그 전환을 할 때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 방금 전기 에너지 얘기했지? 뭐 했어? 빛 에너지 얘기했지.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멈춰있던 게 움직이거나 움직이던 게 더 빨리 움직여. 이러면 어떻게 돼? 내가 뭔가를 해준 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거야. 전기 자동차 같은 거 어떻게 돼? 전기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돼? 차가 빨라지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아 이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니네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얘를 다 외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을 조금 어려운 것도 외우거나 아래쪽에 보면은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어. 거기 밑에 보면은 해바라기 그림 있고 거기 반딧불 있고 있잖아.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해바라기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식물의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지? 그럼 그거를 옆에 걸 안 보고 이거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딱 뗐는데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러면 이게 다 맞아 들어가면 이 단원 공부 끝난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군가는 쉽고 누군가는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처음에는 서투르기도 하고 문제 안에서는 굉장히 문장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문제 이제 시험 대비하고 풀다 보면 이게 이 에너지에서 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였어요 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인 거는 저 위에 있는 8가지 에너지 형태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실예랑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 거기 보면 비에너지,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있고 니네가 조금 어려워하는 게 화학에너지 있거든. 화학에너지는 도대체 뭔가요? 화학에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학에너지는 뭐냐면 물질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화학에너지. 물질 안에 들어. 대표적인 게 음식, 영양분. 우리가 밥을 왜 먹어? 배고프니까. 이건 초딩이고. 밥을 왜 먹어? 그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양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움직일 에너지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죽겠죠. 그치? 밥 안에 들어있는 거, 영양분 안에 들어있는 게 화학 에너지야. 그리고 밥이라고 생각하면 치고 연료가 뭐야? 연료가 뭐야? 연료가 뭐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겠어. 정말 연료가 뭐야? 광현아, 연료가 뭐야? 이놈의 고딩들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응? 진짜 몰라?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해. 광현아, 연료 뭐야? 모르지는 않으나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쉬운 말로 해, 쉬운 말로. 선생님도 어려운 말 안 쓰려고 노력해서. 쉽다. 광현아!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말하기 싫어요, 이거요? 수찬아, 연료가 뭐야, 연료? 그것도 너무 어려워. 진호야, 연료가 뭐야? 에너지 만드는 재료. 그건 너무 넓어. 태울 거. 우리가 뭐 자꾸 태우잖아. 석탄, 석유, 뭐 나무도 태우기도 하고 숲도 태우기도 하고 왜 태워?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 태우면 뭐가 나와? 숯을 태우면 뭐가 나와? 나무에 불 붙여놓으면 뭐가 나와? 불이 나오잖아. 열이 나오잖아. 그거로 고기를 익히려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얻기 위해서 태우는 것들은 다 연료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이 원했던 답은 연료 뭐야? 태울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되게 어렵네요. 양분, 연료 이런 것들이 화학 에너지야. 물질 안에 들어. 또 하나 알려줄게. 전지라고도 부르죠. 배터리. 배터리도 화학 에너지야.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배터리도 화학 에너지. 그래서 미리 알려줍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예를 쓰세요라고 만약에 주관식에 썼어. 전기 그런 거 진짜 시험 문제 나와. 수행평가도 나오고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예를 썼다. 쓰라 그러니까 못 쓰지 이러는데 화학 에너지 중에서 저 세 개 중에 하나 알고 있으면 지금 전기랑 연결하기 제일 좋은 게 뭐야? 세 개 중에 배터리잖아, 그렇지? 그럼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한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전기로 배터리를 그렇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화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만든다. 뭐라고 쓰면 될까? 아니 너 멀리 갔다. 방금 했던 거 거꾸로 하면 되잖아.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한다 했으니까 반대로 하면 되잖아.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온다 하면 되잖아. 근데 나온다 쓰면 너무 없어 보이고 충전 반대말이 뭐야? 미리 충전은 할 줄 아는데 반대말을 모르더라고. 아는 사람? 충전의 반대말도 땡전이야. 그럼 방전. 충전 방전. 다 방전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방전된다라는 게 새어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오는 걸 방전이라고 해. 배터리 다 쓰면 어떻게 돼? 다 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 방전됐어. 라고 표현하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충전을 해야 돼. 만약에 화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전환되는 예를 쓰세요. 그럼 어떻게 돼? 배터리에서 전기가 방전된다.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근데 그 예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나 이것도 모르는데 개무식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대체적으로 니네가 잘 모르는 것부터 내가 선생님이 써준 거야. 빛 이런 건 잘 아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무를 태워서 불을 밝혔어. 어두워서 나무를 태워서 불을 밝혔어. 그럼 나무를 태웠어. 그럼 그건 뭐가 돼? 무슨 에너지야? 찰 거 뭐라 그랬어? 연료는 무슨 에너지였어? 그치? 불을 밝혔어. 그럼 뭐야? 무슨 에너지가 돼? 그치? 빛 에너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문장을 잘 봐야 돼. 나무를 태워서 추워서 나무를 태워서 따뜻하게 했다. 그러면은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아니고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죠. 사실은 빛과 열이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나오는데 우리가 목적한 에너지 형태가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전구 예를 들게 전구. 니네 이거 전구 손으로 만져본 적 있어요 혹시? 만져보면 어떨까? 그치? 안 만져본 사람들 대충 느낌 알겠지만 전기 제품들은 다 만지면 작동하고 있어서 좀 따끈따끈하죠. 그러면 이 전구의 목적은 뭐야? 전기 에너지로 따끈따끈하게 방을 데우는 게 목적이야? 그건 아니죠. 열이 나긴 하지만 주목적이 뭐야? 밝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전구는 뭘 하는 장치라고 해야 돼? 전기 에너지를 그쵸. 빛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라고 얘기를 해야죠. 좀 어려운 걸로 해볼까? 니네가 주머니에 맨날 들고 다니는 휴대폰. 휴대폰은 일단 배터리가 들어가지?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야지 휴대폰이 작동하겠지? 그 과정은 뭐야?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아까 얘기했죠? 그럼 그 전기 에너지로 뭘 해? 휴대폰이 하는 일이 뭐야? 화면 보여주고 또 뭐? 소리도 나고 또 이 핸드폰 기능이 그거밖에 없어? 진동. 그치? 진동도 하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거 시험 문제 나와서 틀린 애들 많아서 그래. 다음 중 휴대폰에서 전기 에너지가 전환 휴대폰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에 계속 고를 때 운동 에너지라고 운동 에너지는 X라고 틀린 에너지. 내가 움직이잖아 부르르. 내가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부르르 하는 것도 운동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휴대폰의 화면을 보여주죠. 화면이 결국 뭐야? 빛이죠.
전기 에너지로 빛 에너지. 소리 나죠? 삐링삐링 소리 나죠? 소리 에너지. 그리고 진동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어렵게 핸드폰은 다른 데로 어떻게 돼?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 전파 같은 걸 보내야 되지. 그거는 뭐에 해당할까? 밑에 보면. 거기 위에 박스 보면은 전파 같은 건 뭘로 하면 될까? 무슨 에너지로 집어넣는 거? 그치? 파동 에너지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또 결정타. 핸드폰 들고 오래 전화하면 어떻게 돼? 핸드폰이 어떻게 돼? 뜨거워지지. 열 에너지도 바뀌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 아까 전구도 그랬고 핸드폰도 그랬지만 전구 킨 김에 방 따뜻해지라고 열내는 기능이 들어있을까요? 오래 전화하면 볼 차가울까봐 열내는 기능이 핸드폰에 들어간 거야? 그건 아니죠. 이게 에너지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원하지 않는 형태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 꼭 전환하다 보면 쓸데없이 열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게 이제 이 단원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자, 밑에 보면 예로 많이 나와 있죠. 읽고 나서 옆에 게 뭐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데 난 이거는 처음 몰랐어. 예를 들어 반딧불 같은 거 잘 모르거든. 반딧불이 빛을 낸다. 이게 빛 에너지를 내는 건 알겠는데 뭐가 빛 에너지가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 그게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거든. 잘 모르는 것들은 내가 좀 신경 써서 바꾼다고. 몇 개의 예를 해볼까? 자, 바닷물 있지, 바닷물. 햇빛이 쨍쨍 비쳐서 물이 증발을 했어. 무슨 에너지가? 태양빛이니까 빛 에너지 혹은 열 에너지, 그치? 그럼 둘 다 돼. 태양 빛 에너지로 물이 증발을 했어. 이건 뭘까? 무슨 에너지가 물의 증발? 이거 거의 모르거든. 찍어봐. 위에 있는 걸로 그럴싸한 걸 찍어봐. 뭘까? 오답을 일단 하나 해. 열 에너지는 절대 아니야. 열 에너지 많이 모르거든. 열 에너지 아니야. 자, 찍어봐. 내용이 뭐예요? 햇빛이 쬐어서 물이 증발을 했어. 이거는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대답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 찍어봐. 뭐야? 정확히는 역학적 에너지. 이게 왜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런데 물이 밑에 있다가 증발하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잖아. 어떤 게 위에 높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물은 기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활발하게 움직이지.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입니다. 빛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이런 거 어렵죠. 일부러 내가 제일 어려운 것만 골라서 얘기하는 거야. 요것만 듣고 쫄아가지고 나 하나도 모르네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면 꽤 어려운 예고 밑에는 조금 쉬운 예가 나와 있거든. 쉬운 거부터 해서 문제 풀고 하다 보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맞아 얘기했어. 뭐 이런 거 어려운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고, 위에 보면 미래 딴 건 다 아는데 핵 에너지 있잖아. 핵 에너지. 그거는 이 단원 제일 끝까지 가면 알게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우긴 했어. 핵 에너지. 쫙 1단원에 태양이 에너지 근원이 뭐라 그랬어? 태양 중심에서 뭐 한대? 분열한대? 고등학교 다시 재입학해야겠는데? 수소 핵융합 한다고 배우잖아. 제발 좀 앞에 기억 좀 하자. 수소 핵융합 한다고 배우잖아. 그런 것도 핵에너지고, 저기 뒤에 가면 니네 들어봤을 거야. 우라늄 핵분열 이런 거 들어봤지? 북한에서 핵폭탄 만든다고. 핵폭탄, 핵발전소 이런 데서는 이제 큰 원자핵을 작은 원자핵으로 쪼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핵에너지.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 이런 거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 또 문제 안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317페이지 위에 보니까 몇 가지 또 있네. 그치? 니네가 잘 못할까봐 굉장히 많이 소개해놓고 있거든.
이런 과정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에 뭐가 예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거는 암기가 아니고 이해가 바탕으로 되는 거야.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고 뭘 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전환되는 게 이게 예였어. 이게 잘 모르는 건 좀 신경 써가지고 별표해가지고 그걸 외우려고 하세요. 경험치가 쌓이면 다 되지만 처음에는 다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 나올 때 방금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요거 중학교 책에도 나오거든.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무한정이 있는 거야. 막 써도 그냥 양은 그대로란 거잖아. 보존의 법칙은. 그러니까 무한정 그냥 마구잡이로 막 써제껴도 돼? 그건 아니지,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용한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가 석유를 태웠어. 그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들었어. 그 전기로 전구를 불을 켰어. 그래서 비대에너지가 나왔어. 그 비대에너지가 최종적으로 흩어졌어. 근데 그 비대에너지가 어디 모여서 딴 걸 뭐 할 수 있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의 총 양은 똑같은데 계속 전환해 가면서 점점 쓸모없는 형태로 흩어지게 돼. 우리가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흩어져 버리면은 사용하는데 의미가 없어. 모으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흩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쓸모없는 형태로 전환돼요. 최종적으로는 뭘로 전환되냐면 열이 되면서 흩어져서 지구 멀리 우주 공간 너머로 퍼져나가면 열이 최종적으로 되면 무쓸모이죠. 대표적인 예로 하나 알려줄게. 자동차 있지, 자동차. 자동차 엔진 돌려. 뭘로 돌려? 자동차에 엔진 안에서 뭘 태우죠? 연료를 태우죠. 보통 휘발유 경유 연료를 태워서 그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을 해서 동력을 만듭니다.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자동차가 앞으로 부근 가서 여기가 포인트야. 잘 봐. 부근 갔어. 가다가 빨간불이야. 어떻게 해야 돼? 서야지. 끼익 섰어. 쓰면 어떻게 돼? 아까 했던 운동 에너지 어디 갔어? 없어졌지. 근데 에너지는 없어지는 개념은 안 된단 말이야. 에너지는 항상 전환이 돼. 자, 끼익 섰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뭘로 전환되는 거야? 뭘로 전환되는 거지? 끼익 했으니까 소리로도 전환됐고. 더 중요한 건 맞았어. 열 에너지. 끼익 쓰는데 열이랑 뭔 상관이요? 자동차로 잘 모르겠는 사람은 서현이 자전거 탈 줄 알아? 서현이 자전거 탈 줄 알아? 못할 것 같아. 네 자전거 보면 바퀴 보면 자세히 막 그렇게 막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유심히 안 봐도 대충은 본데 있잖아. 바퀴 이렇게 있으면 브레이크 딱 잡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잡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바퀴에 이렇게 마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끼익 하고 나면 그 마찰되는데 손으로 만지면 어떨 까? 그치? 거기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멈춘 거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맨발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한번 서봐봐. 발바닥이 어떤지. 시원한지, 화끈화끈한지 한번 해봐봐. 이게 열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얘네 가다가 양말 신고 이러면 가다가 갑자기 막 집에서 이렇게 끼익 하면 발바닥 뜨거워지잖아. 그게 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밀도가 낮은 열 에너지로 흩어져 버리면서 에너지는 계속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무한정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아껴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라고 그러죠. 그 밑에 그림도 한번 봐야 돼. 자동차에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거는 숫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거기 휘발유 100%돼 있죠. 그게 화학 에너지라는 거야. 자동차에 처음 공급된 연료는 화학 에너지. 근데 자동차는 목적이 뭐예요? 그 연료로 뭐 하고 싶은 거야, 자동차는? 빛을 내려고? 움직이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데
운동하는데 전환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 봐봐. 운동 에너지로 26%라고 돼 있죠. 그죠? 한 25% 내외 정도는 운동 에너지를 전환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열 다 열이지, 그치? 이거는 원치 않게 열로 빠져나가는 거야. 넘어갔습니다. 319페이지. 317페이지랑 6페이지 많이 봐야 돼. 많이 보고 또 문제 보면서 내가 몰랐던 얘기가 있으면 숙지를 계속 해야 돼. 처음 보고 몰랐던 건 상관없는데 이게 이 에너지에서 이 에너지구나 이거 자꾸 봐야 돼. 아니면 니네가 무신가를 생각난 게 있으면 선생님 이런 거는 에너지 전환 맞아요? 그래. 그럼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물어보시면 돼요. 319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해가지고 나오네. 거기는 다른 거는 별거 없고 효율에 관련된 거예요. 효율에 관련된 거. 아까 전에 내가 전구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이 전구에 100이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했는데 빛이 30만큼 났어. 근데 아까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100만큼 에너지를 넣었는데 30만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뀌면 나머지 70은 내가 원하지 않는 무쓸모한 형태로 바뀌었다는 소리거든. 주로 열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뀌는 에너지가 일부밖에 안 돼. 그래서 방금 전구 얘기할 때 100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빛으로 전환된 건 30이야. 이런 경우에는 효율이 0.3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만들 때는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30%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그 효율 구하는 공식이 밑에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공급해준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됐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사용된, 원하는 형태로 전환된 에너지의 양을 곱하기 100 하면 효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효율은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전구 같은 것도 효율 더 높은 거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밑에 열기관 나오고 열기관. 열기관은 뭐냐면 앞에 자동차 엔진 같은 게 대표적인 열기관이거든요. 연료를 태워가지고 열을 공급을 해. 그럼 이 열을 이용해갖고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운동 에너지 발생시키는 걸 일로 전환했다라고 표현하거든. 이렇게 열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아까 얘가 하나 있었잖아. 자동차. 열에 100 정도 공급을 하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분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효율이 25%짜리 열기관이 되는 거야. 100 중에서 25만 1로 전환하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니까 일은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근데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70은 어디 가면 안 돼. 사라지면 안 된다. 있긴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게 빠져나가는 열이에요. 빠져나가는. 그래서 자동차 근처에 가보면 어떻게 돼? 근데 하잖아요. 이게 빠져나가는 열인 거예요. 그게 75가 되는 거죠.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을 공급해주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 고열원이야. 고열원. 온도가 높고 열이 많이 있는 고열원에서 열을 공급해주면 일부 일로 전환되고 일로 전환되지 않은 부분의 에너지는 열로 빠져나가요. 이 빠져나가는 곳을 저열원으로 빠져나간다. 아, 조금 어렵죠? 근데 내가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로 써준 거지 실제로는 문자로 많이 나와. 보통 고열원에서 Q1만큼의 열을 공급을 해주면 그 중에서 W만큼 일로 전환되고 빠져나가는 열은 Q2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에너지 보존이 성립돼야 되니까 이거 봐봐. 요거는 어떻게 해? 이걸로 전환되고 남은 게 일로 가잖아. 즉 요거랑 요거 더한 게 1하고 같아야 돼서. 그러니까 Q1은 W랑 Q2랑 더한 거랑 같아요.
근데 책에는 요 루표도 많이 써. W는 Q1에서 Q2 뺀 거랑 같다라고 하는데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저 식이 무슨 식인지 알겠어요.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만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진다. 이게 결국 뭐야? 일은 뭐냐? 얼마만큼 일이 발생하느냐? 넣어준 열에서 빠져나간 열 빼고 나면 그만큼 일로 전환된다라는 식인 거야. 100만큼 공급을 해줬는데 75만큼은 빠져나가 버리면 25만큼은 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효율은 어떻게 구해? 100분의 25에서 구하면 되는데 문자로 나와 있을 때는 Q1 열을 공급해 준 거에서 1로 바뀐 거 W 곱하기 100 이게 효율이 되죠. 효율은 영어로 E라고 말했습니다. E. 영어로 효율이 efficiency잖아. E-F-F I, C-I-N 뭐 있더라? C-I-N-C인가? 나 쓰는데 철자를 불러야 헷갈리네. 근데 요거는 식을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요 식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요거 이용해 갖고 요걸 여기다 슝 집어넣으면 Q1분의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바뀌잖아. 곱하기 100.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써. 1 마이너스 Q1분의 Q2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여기서 파생되어서 나온 식인데 갑자기 이것만 툭 나오면 제가 좀 당황을 하는 거거든. 효율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 싶은데 여기서 나온 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도 가능하구나 알아주세요. 지금 책에는 식 안 나오는데요. 시험에는 식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 여기까지는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홈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이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두 자동차의 열 효율을 비교해. 하나는 150만큼 열을 넣어줬더니 30만큼 일로 바뀌고 하나는 120만큼 열을 넣어줬더니 30만큼 일로 바뀌는데 당연히 열을 적게 넣고 일을 많이 하는 게 효율이겠죠. 그래서 오른쪽 비자동차의 효율이 높다. 이 내용 정리하세요. 정리 다 하고 다음 장 넘어가면 됩니다. 다 하고 그리고 다음 장 설명하고 조금 쉬어 갈 거니까 힘냅시다. 확실히 2시는 힘들어. 나도 졸려 나도.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학원 없는 사람은 거의 다 없네 그래. 그래도 졸린 이유는 밥 먹고 왔으니까. 나도 방금 밥 먹고 와가지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 먹고 왔더니 이제 슬 잠이 없다. 진호 안 졸리게 하는 거 알려줄까? 네가 나가서 소원하는 거. 서서 떠들면 덜 졸린다. 내가 적었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시다. 이거 목적이 뭐야? 이걸로 열 빼내는 게 목적이야? 아니죠. 일로 바꾸는 게 목적이죠. 100% 이게 열 빠져나가는 게 0이고 일로 100으로 전환되면 참 좋지 않아? 그치? 짱 좋겠지. 근데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발명가들이 사자 발명가들이 끊임없이 특허를 내려고 도전을 하거든. 100% 에너지 전환하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특허청에서 특허가 뭔지도 알아? 들어봤지? 뭔지는 잘 몰라.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에 대해서 기술적인 발명을 하면 특허를 내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네가 발견한 거 맞다 인정하고 딱 확인해 주는 거야. 특허를 안 내도 돼. 내가 기술을 개발을 해도. 내가 나만 몰래 쓰는 거면 개발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그 기술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막 팔았어. 불티난 듯 팔렸어. 근데 중국 애들이 잘 뺏기잖아. 보고 똑같이 뺏겨갖고 만들면 난 그때부터 갑자기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해. 그럼 이제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럼 특허를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걔네들이 따라 만들었을 때 내가 소송을 걸거나 이런 그 근거가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 내 거를 비슷한 걸 만들고 싶으면 나한테 이게 로열티라고 들어봤어? 로열티 지불한다고. 그걸 나한테 줘야지 내 기술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안 그러고 무단으로 막 비슷한 거 만들면 내가 소송 걸면은 쟤네들 그동안 팔아먹었던 거 이득금 내한테 막 반환해야 되는 거 그런 거. 근데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이런 거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되는 거라서. 근데 이게 발명가들이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발명가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무한 동력. 무한 동력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빙글빙글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지 않아도 계속 돌아가는 장치. 그거를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특허청에서는 이게 무한히 작동한다라는 말 한마디만 있어도 그냥 바로 달려옵니다. 심사도 안 해. 왜? 아까 말했잖아요. 저게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100% 전환될 수가 무조건 없다라는 거야. 100%는 절대 안 돼. 무조건 조금이라도 원치 않는 형태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 아까 전에 정부에서 빚을 낼 때 내가 아무리 정부를 좋은 걸 만들어도 100을 넣어서 100을 다 빚으로 만드는 장치는 없다는 거야. 99, 98을 만들어도 1%, 2% 열로 빠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무한독 작동이 불가능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력학체 2법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무한 동력 기관들은 연력학체 2법칙을 무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학 법칙을 무시했다고 해갖고 특허청에 나 이런 건 안 들었습니다 하고 심사 넣으면 무조건 달려가 돼요. 말이 좀 샜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진우야 효율 100%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100%는커녕 50%만 돼도 완전 개 대박이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휘발유 엔진이 그 25, 26% 되는 거. 그 26%도 기술이 발전하고 해서 그까지 끌어올린 거야. 50년 전 내연기관은 10%도 안 돼서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신 자동차들은 조금 더 연비가 좋고 같은 기름이면 조금 더 멀리 가고 하는 건데 그나마도 이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는 자동차는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는 이제 없어지는 수순이죠.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가지고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효율 100%는 없다. 그 말은 뭐야? 빠져나가는 열이 없는 열기관은 없다는 거죠. Q2는 0이 될 수가 없어. Q2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W는 Q1하고 절대 같을 수가 없어. 그치? 만약에 이제 보기에서 그냥 W는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거 맞는 거게 틀린 거야. 이게 같다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 같으면 안 돼. 무조건 작아야 돼. 같다가 있으면 틀린 거야. 이런 게 엄청 세련돼 보이야. 보기는 짧은데 애들 다 나빠버려. 혹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듣고 나서 보니까 별 얘기 아닌데, 그치? 내용 정리 다 했으면 다음 장 오래 안 걸리니까 조금만 더 힘냅시다. 320페이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금방 할 텐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보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뭐야? 하이브리드. 꼭 자동차 말고도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그렇지. 짬뽕 짬짜면 같은 거. 두 가지 섞인 걸 하이브리드라고. 뭐 세 가지 섞어도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겸용 뭐 이런 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짬뽕 자동차라는 거야. 짬짜면 자동차라는 거야. 두 개가 섞였다라는 거야. 뭐랑 뭐가 섞여? 하나는 요즘 많이 나오는 테슬라 뭐 만드는 회사지? 전기차, 전기 자동차. 우리가 이제 전기차 아닌 보통 일반 차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들었어? 뭐라고 그랬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답 말했어. 아무도 이거에 대한 대답을 못했는데
똑똑이. 너 어떻게 알고 있었어, 지금이야? 이 단어 좀 낯설어하는데 다 알아두세요. 내연기관이라고.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거, 휘발유, 경유 혹은 LPG 그런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걸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우리가 엔진을 달고 있는 모든 차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연기관. 내연기관 혹은 엔진차죠. 근데 그 교과서나 뭐 학교 시험에는 엔진차 이런 거 표현을 잘 안 써. 내연기관이라고. 내연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자동차 엔진을 달고 있고 엔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름 연소해 갖고 동력 발생시키는. 그리고 기름통이죠. 기름통, 연료통.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요. 대신 뭘 달고 있어요? 그래. 연료통 대신 배터리죠. 연료통 대신 배터리. 엔진 대신 모터. 모터라고도 하지만 한국말로 전동기라고 하니까 나는 전동기라고 쓸게. 나도 모터가 편한데 책이나 문제에서는 전동기라고 한글 단어로 많이 나와. 정확히는 한자긴 한데 전동기라고 나오면 니네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내가 익숙해지라고 전동기라고 쓰는 거야. 모터야, 모터.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어떻게 해? 기름통 달고 다니고 기름 태워갖고 굴러가는 거고 전기차는 어떻게 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로 모터 돌려서 가는 거야. 그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냐면 짬뽕이니까 어떻게 돼? 둘 다 들어있고 둘 다. 기름통이랑 엔진도 달려있고 배터리랑 모터도 달려있고. 왜 굳이? 보통 두 개를 섞은 거도 왜 두 개를 섞은 거야? 둘의 단점을 같이 한번 느껴보려고? 안 되겠죠? 장점을 같이 느껴보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장점을 땡긴 게 하이브리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하이브리드 차 나오고 그러면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니네가 알고 있어야 돼. 내연기관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장점을 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단점을 말합시다. 일반 자동차 있잖아요. 휘발유 넣어서 가는 자동차. 이 녀석의 단점은 뭘까요? 그래. 들었어? 뭐래? 환경을 오염시키죠. 요즘 제일 말 많은 게 이산화탄소 미치듯이 배출한다고. 그게 제일 큰 문제고. 또 그거밖에 없어? 그것만 알면 그냥 해도 돼? 막 타도 돼? 전기 만들 때도 이상하고.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광희가 갑자기 똑똑해졌는데 갑자기 아까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꾹 다 그러고 있더니 그거는 일단 번역한 얘기니까 얘기해줄게. 자, 일단은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어. 니네는 까먹어서 그렇지. 아니면 그게 포인트인지 몰라서 그런가. 아까 전에 휘발유 자동차 휘발유 에너지 100이면은 동력으로 만드는 게 얼마라고? 26? 그 정도? 효율이 떨어져. 두 번째. 또 세 번째. 생각보다 전기차가 최신 기술이라서 복잡할 것 같지만 내연기관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부품 수가 반도 안 돼, 전기차는. 그리고 휘발유, 경유, 무한정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니네? 화석연료? 화석연료 고갈될 수 있잖아, 그렇지? 이게 단점이다. 그럼 전기차도 단점이 있을 거야, 전기차. 일단 내가 뭐 통상적인 책에 안 나오는 통상적인 단점은 무겁고 비싸. 전기차 되게 무거워요. 배터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실리거든. 굉장히 무거워. 무겁고 비싸. 또 전기차 최대 단점. 니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교과서에 나오는 거. 조금밖에 못 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 꽉 채워갖고 갈 수 있는 거리는 전기차가 그렇게 짧지도 않아요. 요새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갖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광현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보통 휘발유차 대비 전기차가 한 번 충전해서 가는 시간이 짧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있죠. 충전소 많이 없어. 그렇죠. 근데 충전소가 많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충전하는데 그게 원래 본질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니 당연히 충전소 개수도 맞는 말인데 그거야 지금은 이 차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있는 주유소들을 다 전기 충전소로 바꾸고 이제는 주유소는 없어지고 전기 충전소가 많아지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경제 사정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야.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내연기관이 그냥 자동차 가다가 기름 떨어졌네? 주유소 있네? 가서 기름 넣는데 얼마나 걸리니? 네 주유소 옆에 운전은 안 해도 엄마 아빠 차 옆에 타고 있다가 주유소 들어오는 데 있을 거 아니야. 기름 넣는데 얼마나 걸려? 진짜 귀에 어버버 해도 5분은 절대 안 넘죠. 그치? 한 1, 2분이면 끝입니다. 보통. 나와서 뭐 누르고 카드 결제하고 다 해도 1, 2분이면 보통 끝나요. 자기 집 차가 엄청 커가지고 기름 넣는데 한참 걸린다 그래도 5분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전기차는 지금 나온 제일 급속 충전으로 해도 완충하려면 40분. 가정용 전원으로 충전하려면 밤새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출발을 해갖고 가다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기 다 됐어. 기름은 다 됐어. 그러면 휘발려서 기름 채우고 가는 거야. 다 됐어. 충전해서 40분 충전해야 돼. 이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1분 안에 충전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계속 시간을 다운시키고는 있는데 그래봐야 10몇 분까지는 떠날 수 있고 이론상 10분대까지는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래 걸려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극복해서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다 전기차로 바꾸려면 모든 주차장, 주차구역에 다 전기 꽂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어차피 계속 몇십 시간씩 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치? 세웠을 때는 다 무조건 충전할 수 있게. 그러면 전기차는 이제 해결되고 주유소는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일단은 수시로 충전하기도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내연기관과 전기차는 참고로 효율이 되게 높습니다. 효율이 좋은 전기차 이걸 섞어서 어떻게 쓸 수 없을까 해서 두 개를 같이 다닌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단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다 들어가니까 무거워. 그렇지만 그 무거움을 극복할 만큼의 효율이 나와. 연비가 되게 좋아요. 대신에 이제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얘는 복잡하잖아. 양쪽 다 들어가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달고 있지만 따로 충전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차처럼 돌아갑니다. 근데 배터리를 언제 충전하냐면 아까 얘기한 걸 잘 기억해봐. 자동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았어. 그럼 운동에너지가 뭘로도 바뀐다 그랬어. 그치? 열에너지로 바뀌면서 날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걸 회수해서 다시 운동에너지로 만들 수 있어? 못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차가 나간다. 어차피 브레이크 밟고 쓸 때는 그 운동에너지를 다른 걸로 어차피 열에너지로 바꿔서 날려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차가 쓸 거 아니야. 그거를 열에너지로 날려 먹지 말고 발전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발전기가 돌아가게 하는 거야. 좀 돌리기 힘든 발전기. 거기에 탁 연결되면서 바퀴가 그거 돌리느라 힘 빠져서 쓰게 돼. 빡 해갖고 열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 전기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브레이크 쓸 때마다 어떻게 돼?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다 날리는 게 아니고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그걸 뭐해? 충전을 계속해. 그럼 어떻게 해? 배터리가 좀 차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마다 모터를 돌려가지고 보조동력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보조동력으로 사용하니까 엔진에 보조동력이 생기니까 엔진이 힘을 많이 안 내도 되잖아. 그걸로 연비를 확 올리는 거거든요. 특히 일반 기름차들은 언제 연료를 굉장히 많이 쓰냐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갖고 출발을 할 때 기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전기차는 딱히 정지해 있다가 출발한다고 전기를 많이 쓰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지해 있다가 출발할 때는 모터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엔진을 달리는 도중에 키면은 훨씬 기름을 적게 먹거든. 그래서 달리고 있을 때 기름을 켜가지고 가속을 하고 오르막을 가고 내리막길 가거나 정지해야 될 때는 오히려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그때 속도 줄일 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고 충전을 하는 거죠. 좀 방식이 어렵죠. 그렇지만 대충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어느 때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어떤 때 모터가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알아둬야 되고요. 밑에 정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LED 정보를 많이 쓰죠. 백열전구, 형광등, LED 순으로 발전해 있고 물론 형광등하고 백열전구 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요즘은 조명을 LED를 많이 쓰는 게 다른 거 없어요. 효율이 높아서. 이렇게 효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요 마크도 잘 나오거든. 저기도 붙어있네. 에너지 등급 마크 저기. 그런 거 붙어있죠. 저기 초록색부터 빨간색까지 이렇게 띠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등급 나타내는 건데 1등급이 뭐 1등급이 좋아, 5등급이 좋아. 그렇지, 1등급이 좋지. 1등급 맞고 싶잖아. 저 녹색 쪽이 1등급이고요. 쟤는 녹색부터 빨간색까지 있는 것 중에서 빨간 등급이라고 딱.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효율 떨어진다. 근데 원래 전열 기구들이 효율이 다 되게 나빠. 전기를 열로 바꾸는 것들이 전기 무진장 많이 쓰는 거야. 드라이기, 저런 히터 그런 것이요. 오래 쓰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책에는 색깔로 안 나오니까 숫자로 나오겠지. 그럼 왼쪽으로 되어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우리 1등급이 좋잖아. 1등급인 게 효율이 좋아요. 차 같은 데도 많이 붙어 있어. 옆에 보기 싫다고 다 떼버려서 그렇죠. 처음에 출고할 때 다 붙어 있어. 그러면 소형차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등급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 중형차, 대형차, 스포츠카 이런 거는 4등급, 5등급 이렇게 찍혀 있죠. 기름 아끼고 싶으면 소형차 타라고. 근데 뭐 나는 어차피 돈도 있는데 간지나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돈 빵빵해서 기름 뿌리고 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교육의 목적상 예목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갈 거니까 고생했어. 아우 설명해주시 너무 힘드네.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시간 얼마 많이 안 남았어. 힘냅시다. 336페이지. 여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배웠던 내용인데도 그때 힘들었던 친구들은 지금도 힘들 수 있고 그때 배웠지만은 많이 잊어버렸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잘 봅시다. 여기는 전기 에너지 생산과 수송, 즉 전기를 만들고 수송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은 패러데이 법칙을 따른다라고 표현해. 패러데이 법칙이 뭐냐고 몰라도 되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따른다. 이런 거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 옆에도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 그냥 보기에 그냥 이렇게 나와. 패러데이 법칙을 따르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어떻게 하냐? 거기 보면 4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은 이 단어에서 알고 있는 게 역학적 에너지, 주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거든. 그럼 이게 원리가 뭐지?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그걸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 결론부터 말하면 코일이라고 하죠. 전선 이렇게 감아놓은 거. 사실 이렇게 안 감아놔도 돼. 그냥 전선 한 가닥이어도 되긴 되거든. 근데 이게 많이 감아놓을수록 전기가 잘 생겨. 그래서 이제 보통 감아놓고 자석을 그 주변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때 전기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있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코일 있고 자석을 옆에다가 두면 전기가 생기잖아요. 다가갈 때랑 멀어질 때만 생기는 거예요. 다가갈 때. 이거 시험에도 되게 잘 나오는 얘기야. 자석을 가까이 할 때랑 멀게 할 때 상관없이 전기는 무조건 생겨. 대신에 이제 전류의 방향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으로 한번 설명하고 고등학교 수준으로 한번 설명할 거야. 그림이 4개가 있으니까 넷다 설명하지 말고 하나 혹은 2개 정도만 설명을 할게. 일단 중학교 수준으로 설명을 해서 고등학교 수준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보기가 더 어렵게 나와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G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건 이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류계가 되고요. 여기 보니까 자석이 N극이 있고 요거를 가까이 다가갈 때, 아까 가까이 다가갈 때도 전기가 생기고 멀리 할 때도 전기가 생긴다 그랬지. 두 번째 그림은 멀리 할 때죠. 그럼 가까이 다가갈 때 전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중학교 수준이면 전류가 발생은 하는데 그 발생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오면 밀당을 해, 밀당. 밀당이 보통 밀당 어떻게 돼? 남자가 다가오면 좋다고 앵겨? 튕기지, 그치? 그렇다고 또 남자가 떠나갈 것 같으면 자니? 하고 한 모습 보여주고 갈라 그러면 못 가게 하고 올라 그러면 거리고, 그치? 그러니까 자석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 못 오게 해. 그러니까 이쪽이 코일이 갑자기 자석이 다가오면 이쪽이 마치 N극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N극을 밀어내려면 N극이 돼야 되잖아. 옆에다 똑같은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코일이 있고 검육이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N극을 뺄라 그래. 슉 잡아 빼면 어떻게 돼? 그럼 또 가지 말라고 끌어당겨. 여기가 S극이 되려고. 그럼 여기가 N극이 돼. 그러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거는 이제 원래가 전류가 흘렀던 게 아니에요. 자석이 다가오면 갑자기 코일에서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려고. N극 쪽.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잖아요.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감기니까 전류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표시가 돼 있죠? 우리 책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나도 빨간색으로 할 거야. 빨간색으로 바꿔야지. 여기는 N극이 아니라 얘가 갈려 가지마 하면서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가 A 지점, 이렇게 B 지점 이렇게 한다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A 검육의 B인지 B 검육의 A인지 이렇게 보기에서 나옵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B 검육의 A 순으로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코일의 위쪽은 N극이 되려 하고 자석을 어떻게 돼? 위쪽 방향으로 밀어내려고 하죠. 그럼 저기 밑에 어떻게 돼? 코일 위쪽에 N극이 형성되어 자석을 밀어낸다. 청력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밀어내는 힘을 두 글자로 줄여서 청력이라고 해요. 당기는 힘은 인력이라고 해요. 그게 여기서 인력이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딱 중학교 수준. 중학교 때도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오거든. 물론 여기까지도 잊어버렸을까봐 중학교 수준은 또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조금 어려운 말을 했을 거예요. 니네 A가 아니? 거기에 그림이 따로 그려져 있지 않은데 자석이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니네 자기장이라고 들어봐서 자기장? 들어봤지? 자기장이 뭐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을 할 때 진우야 혹시 자기장이 뭔지 알아? 상상할 수 있겠어? SF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 키워보면 자기장을 펼쳤단 말이야. 자기장이 별 얘기가 아니고 장이 영어로 필드야, 필드. F-I-E-L-D, 필드. 여긴 내 필드. 자석 입장에서는 자석이 뭐래? 주변에 막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그 자기력이 작용하잖아. 그 힘을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 자, 자석이 여기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못이 있으면 어떻게 돼? 끌어당기려고 하겠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 똑같아?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어때 정원아? 가까이 가면 더 얘가
세게 당겨, 살살 당겨. 어? 살살 당겨? 야, 그럼 더 멀리 가면 더 세게 당겨? 헷갈리면 더 멀리 뒀을 때 생각해봐. 저기 멀리 있으면 못 당겨, 안 당겨? 거의 안 당기겠지. 왜? 멀리 있으면 자기력이 약하니까. 자기장이 뭐냐면 그 근처에, 자석 근처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 가까이 가면 자기장이 세져요. 더 세게 당긴다고. 멀리 가면 어떻게 돼? 자기력이 약해지니까 거기 자기장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개념이 잡혔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근데 그게 균일하지 않아요. 그죠? 자석 근처는 세고 자석에서 떨어지면 약해지죠. 근데 과학자들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게 표시하려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나침반을 이렇게 주변에 두면 나침반이 밤에는 이렇게 움직이거든. 어떤 방향으로. 그걸 보고 이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있어서 자기력 선이라는 걸 그리고, 이런 그림 본 적 있잖아. 이거 니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그림이야. 특징 알았어요? 항상 줄이 어떻게 돼? N에서 출발해서 화살표가 나오고요. S극 쪽으로 화살표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자석 근처에 자기력이 센 이유는 이 선이 촘촘한 곳은 자기력이 세. 거기 자기장이 세다 그러고, 먼 곳은 어떻게 돼? 자기력선이 촘촘하지 않죠. 이런 건 자기장이 약하다고. 책에 보면 여기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죠. 실제로 더 길게 그려졌죠. 이렇게 됐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코일 입장에서 N극이 다가올 때, 이건 말이 어려운 건데 글로 써줄게. 코일 입장에서 N극이 다가오면 코일 내부에, 지금 너무 작나? 보여? 방향 보여? 코일 내부에 아래 방향에 자기장이 증가합니다. 보기에 이게 나와. 기억. 이 그림 나와 있고, 코일 내부에는 아래쪽 방향의 자기량이 증가한다. 위쪽 방향의 자기량이 증가한다. 위쪽 방향의 자기량이 감소한다. 아래쪽 방향의 자기량이 감소한다. 했을 때 여기 정도. 아래쪽 방향의 자기량이 증가한다. 선생님, 이 방향 잘 모르겠네요. 옆에 하나 더 그려주면 이해돼.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외부에서 자기력선이 막 나한테 들어오면 얘는 밀당녀잖아, 밀당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거꾸로 행동해. 그러면서 코일은 반대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고 싶어요. 반대 방향. 그게 책의 선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 선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 고등학교 때 이 선에 대한 설명이니까 빨간색 선이 위로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코일 내부의 아래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된다 혹은 발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유도라는 건 뭐냐면, 유도는 이거야. 내가 뭐 해갖고 제가 나 따라오고, 내가 뭐 해갖고 제가 다른 데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겉의 요인으로 인해서 다른 게 생기는 걸 유인했다, 유도했다라고 표현해. 영어로는 induce라고 해. induce를 유도하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보통 야기하다 이렇게 보통 번역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통일 내부에, 좀 조심해야 돼. 자석을 위로 뺀 거잖아. 위로 뺐으니까 위쪽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력선은 그냥 원래 아래로 있는 거야. N극에서 발산되는 거야. 그래서 아래 방향의 자기장인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빼버렸으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치, 이게 감소하는 거야. 그럼 위쪽 방향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림 하나만 더 그리면
여기가 이제 S극이 다가올 때는 S극의 주변의 자기력선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얘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 코일 내부의 위쪽 방향의 자기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뜻하는 게 뭐냐면 다가오면 증가하고 빼면 감소야. 아래 방향은 무슨 뜻이냐면 N극 쪽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위쪽 방향이면 S극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번역을 해주자면 증가했다라는 것은 다가온다는 뜻이고 아래쪽 방향은 N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N극 다가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거는 아래 방향은 N극이고 자기장 감속은 이거는 멀어짐을 의미하죠. 안쪽에서 아래 방향의 자기량이 감소하면 얘는 그거를 메꾸려고 하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물론 아까 전에 중학교 수준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선생님들 1학년 때는 중학교 수준에서도 아직 시험을 많이 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아까 건도 확실하게 해두는 게 우선이지만 이런 문장까지 쓰면 고등 심화가 된다. 요거는 이제 1학년 때 배워서 고2 때 물리원까지 쓰는 문장이거든. 이것도 참고로 적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 말은 별로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선생님 짚어는 줄게.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생기면서 전류가 생기는 건데 그 전류는 항상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코일을 많이 감아요. 또 어떻게 하느냐? 자석을 더 센 걸 씁니다. 또 자석을 빨리 움직입니다. 강한 자석을 더 빨리 움직이면서 코일하면 전기가 생겨. 야, 그러면 봐봐. 자석만 코일 근처에서 깔딱깔딱깔딱 하면 전기가 생긴다. 와, 전기 만들기 개쉽다, 그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코일을 이렇게 감아갖고 자석을 내가 손에 들고 자석 무거운 게 아니야. 흔들면 하나도 안 힘들어. 코일 근처에 딱 가잖아? 아까 뭐라 해서 가까이 올라 그러면 오지 말게 힘이 작용하고 팔을 뺄라 그러면 가지 말라고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잖아. 실제로 코일 주변에서 움직이잖아. 갑자기 내 팔을 누가 잡은 것처럼 움직이기가 힘들어. 가만히 있는 건 안 어려운데 움직일 때마다 누가 팔 잡아. 하면 내가 빨리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 힘들겠지? 낑낑낑 거려야겠지? 그래서 역학적인 전기가 그럼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려면 어떻게 돼? 사람마다 자석 하나씩 들고 이러고 있으면 돼. 근데 그렇게 전기 만들어갖고 어느 세월이 그치?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석을 왔다 갔다 하긴 힘들어서 그냥 보통 돌려요. 돌리는 게 더 쉽거든. 돌리면 자동으로 N극이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S극이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될 거 아니야. 빙글빙글 돌리는 거야. 근데 그 돌리는 거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고 바람이 돌리게 하면 풍력 발전이 돼요. 높은 데 있던 물이 떨어지면서 돌리냐면 그게 바로 수력 발전이 되는 거야. 그럼 화력 발전은 뭘까? 가열해서 돌리는 거야? 그냥 가열하는 게 아니고 석탄, 석유 떼어가지고 연소할 때 나오는 열로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팍 나오잖아. 그 수증기가 아까 전에 역학적 에너지를 가진다고 했죠. 그걸로 돌려. 그러면 그게 이제 전기가 생기죠. 아주 크고 무거운 자석에다가 코일을 왕창 감아놓고 이게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기를 미친 듯이 만들어내겠죠. 그걸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에어컨도 돌리고 히터도 켜고 컴퓨터도 켜고 핸드폰도 충전하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전자기기. 적을 건 적고 내용 정리하세요. 추가 설명 조금 옆에 더 해야 되니까 원래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세요. 좀 안 끝났어. 지우기 전에 잠깐 텀 주는 거야. 쓸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37페이지 봅시다. 137페이지. 거기 전자기 유도 이용하는 거 나오는데 그 니네 상식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거기는 발전기, 무선 충전기, 인덕션 레인지, 교통카드 판독기, 전기 기타. 발전기는 방금 실컷 얘기했으니까 예쁘고 무선 충전기는 핸드폰 잭 안 꽂고 충전하는 거 딱 대면 충전하는 거 말하는 거. 그것도 원리는 간단해. 안에 코일 들어있고 밑에 자석 돌고 있습니다. 그럼 근처에 가져가면 자석 밑에 돌고 있으면 코일에 전류가 생기죠. 그걸로 충전하는 거야. 자, 발전기.
실제로는 이게 기본 원리긴 하지만 대형으로 만드는 발전기는 장치 생김새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석을 움직이거나 코일을 움직이거나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치가 이렇게 안에 그냥 구조상 그냥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이게 코일 한 바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는 더 많이 감아놓죠. 그림이 난잡해지니까 한 바퀴만 감아놓고 요거 끝에 지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러고 끝에다가 뭘 달냐면 날개를 달아요. 날개를 달아. 거기 보면 날개가 달려있죠. 날개가 저쪽에 달려있네. 상관없어. 이쪽에 달아도 되고 저쪽에 달아도 되고. 날개를 이제 터빈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날개를 바람이 와서 돌리든 물이 떨어져 돌리든 돌리게만 만드는. 그럼 이 돌리면은 이 코일에 전류가 생겨요. 어떻게 생기느냐? 움직이니까 생기는 건 맞는데 실제로는 시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 밑에 보면 위에 그림이 있고 밑에 그림이 4개 있죠. 거기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코일이 이렇게 돌죠. 돌죠. 이 돌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 물어보는 질문. 뭘 물어보냐면 거기 여기에서 90도까지 회전하는 동안 밑에 보면 글씨가 있거든. 이게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말인데 여기에서 90도까지 뭐라고 했냐면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증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거든. 근데 별말 아니야. 근데 봐주지 않는 게 문제고 글씨만 보면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듣겠어서 문제다. 이게 뭐냐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력선이 있어. 그러면 니네가 이거를 바람이나 물줄기라고 생각해봐. 이게 물줄기야. 그러면 물줄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얘가 물줄기 많이 맞아? 많이 안 맞죠. 이렇게 눕히면 어떻게 돼? 세우면 많이 맞기 시작하죠. 바짝 세우면 어떻게 돼? 최대로 많이 맞겠죠. 그죠? 다시 이렇게 눕히면 어떻게 돼? 적게 맞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눕혀 있는 상태에서 세우는 데까지 여기가 자기력선을 점점 많이 맞는다라는 거를 공식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단면적이 코일의 단면적이 증가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코일 자기력선 입장에서 보면 요만큼밖에 넓이가 안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돼? 넓이가 점점 넓어지지.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많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쪽에서 쳐다보는 면적이 넓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참 말 더럽게 어렵게 써놨다 그지? 그냥 세울수록 자기력선 많이 맞는다 이 뜻이야. 근데 뭐라고 해놨다고 표현이?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책에는 없는데 그래프를 선생님이 하나 그릴게. 그래프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 X축은 각도, Y축은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이거를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써져 있는 말 그대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실제로 빙글빙글 돌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제 삼각함수 옛날에 배운 적 있죠. 삼각함수처럼 움직여. 아직 안 배웠나? 삼각함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최대로 이렇게 됐을 때가 여기가 몇 도일 때냐면 여기가 90도. 0도. 여기가 180도. 근데 180도 지나가면 내가 마이너스 쪽으로 그랬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여기서 90도까지 세울 때는 여기에 맞는 게 늘어나고 여기서 눕힐 때까지는 여기에 맞는 게 줄어들죠. 근데 180도 넘어가면 이제는 이쪽 면이 맞는 게 아니고 반대면이 맞잖아. 그렇지? 반대쪽 면이 맞는다는 뜻에서 음수로 해놓은 거지 실제로 마이너스를 맞는다는 의미가 아니야.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야? 0에서 90도까지는 어떻게 돼? 이 코일이 맞는 자기력선이 증가한다는 거고
90도에서 80도까지는 코일이 받는 자기력선이 감소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시험에서 물어. 자, 그럼 0도에서 90도를 지나 180도까지 간다고 쳤을 때 물론 계속 빙글빙글 돌겠지만 가장 이게 전류가 아까 말했지만 코일 주변의 자기력선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자, 한번 느낌상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기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까요? 넓어졌다가 줄어졌다가 많이 통과했다가 적게 통과했다가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까? 그렇지 않겠죠. 가장 전류가 많이 흐를 때는 몇 도일 때일까? 라고 하면 대부분은 90도라고 대답을 할 거죠. 이게 틀린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전기가 언제 생긴다고 했어요? 자석이 최대로 가까이 와 있을 때 전류가 생긴다고 그랬어? 그런 건 아니야. 그지? 뭐라고 분명히 표현했냐면 자석이 나한테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전류가 생긴다고 했어. 그리고 언제 전류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 자석이 나한테 빨리 강하게 다가올 때 더 큰 전류가 생긴다고 그랬지. 즉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하냐 적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가 심해야 돼. 변화가 심해야 돼. 그래서 90도가 아니고 0도나 180도가 정답이에요. 왜냐면 90도 부분에서는 봐봐. 90도 부분에서는 물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는 어떻게 돼? 차이 많이 날까? 물 맞는 게? 물줄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얘네 나봐라 나. 이게 차이 많이 날까? 여기 차이가 많이 안 나. 근데 이렇게 완전히 누워 있다가 일어서면 어떻게 돼? 이때 차이가 많이 나죠. 완전히 이렇게 내가 맞바람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 건 몇 차이가 안 나는데 완전히 이렇게 세로로 있다가 돌리려고 그러면 엄청 저항이 심하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변화가 심해. 여기가 변화가 훨씬 더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전류가 많이 흐르는 구간은 0에서 180도. 그래서 그래프로 만약에 전류의 크기를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가 최대가 아니고 오히려 여기가 최대예요. 여기가 최소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까지는 없고 180도나 0도일 때가 전류의 크기가 크다는 거야.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음수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작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가 최소예요. 여기가 어떻게 된다? 전류가 최소. 왜? 자기력 선속이 변화는 적은 부분이라서 변화가 적고 기울기가 낮아서.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면 문장 두 가지에만 익숙해지면 돼. 자기력선이 언제 제일 많이 통과하느냐? 그럼 언제 제일 많이 통과한다고? 요때요. 90도일 때요. 전류는 언제 제일 많이 생기냐면 요때보다는 여기서 벌떡 일어서려고 할 때요. 그 두 개만 알면 돼. 0도 180도에서 전류는 최대고 자기력 선속은 90도일 때가 최대. 진짜 물어보시는 거. 니네가 그것만 사실 그 안에도 내용이 있는 거거든 다. 패러데이 법칙하고 연관지고. 근데 니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서 다 할 수 있고 못한다. 그러니까 적어주세요. 실제 발전소 발전기 그림도 밑에 나와 있네요. 그죠? 생산했으니까 수송까지 하고 싶은데 수송이 시간이 또 조금 걸리거든. 수송은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338페이지까지는 설명할 거니까 이거 마저 적고 다 적은 사람은 338페이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남았나요? 338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간이 발전기. 악력기를 이용한 발전기. 이건 이렇게 나오는 게 뭐 개조를 한 거네. 한쪽에 자석 두고 한쪽에 코일 넣어가지고 그 코일 쪽에 발광라이언에 LED 끼워가지고 내가 이거 악력기 막 할 때마다 불 깜빡깜빡 들어오고 전기가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흔들이 손전등 자전거 발전기. 자전거 발전기 요즘 쓰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거보다 니네가 익숙한 거는 어렸을 때 타던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에 막 달리면 밖에 물 들어오잖아. 지금. 그게 발전기 들어있는 거야. 그게 안에 자석하고 코일이 있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 그게 배터리를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거든. 그래서 돌릴 때만 불이 나. 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발전 나오죠. 기본적으로 발전기는 이 터빈이라고도 부르는 이 날개를 돌려야 돼요. 근데 날개를 뭐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발전소 종류가 바뀌는 거야. 거기 보니까 뭘로 돌려? 수력으로 돌린다 그러면 수력 발전소 어떻게 해? 수력 발전소 가봤어? 니네? 어디 무슨 댐 이런 데 놀러 안 가봤냐? 소양강 댐 이런 데 안 가봤나? 지금 한 번도 안 가봤어? 실제로 실물을 본 적 없었대? 가보면 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갇혀 있거든.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름에 비를 저장했다가 가을 겨울에 쓰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물을 내보낼 때 그냥 또 쌩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좀 이득 좀 보려고 거기에 물 흐르는 곳에다가 그 수차례 해놨단 말이야. 빙글빙글 돌면서 발전을 하죠. 그게 수력 발전소야.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가 오는 게 아니라서 물을 좀 저장용으로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전기를 1년 내내 못 돌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은 되게 얼마 많이는 안 합니다. 근데 비 많이 오는 나라는 사시사철 비가 꾸준히 오는 나라는 수력 발전을 의존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력으로 전기를 돌리는 거야. 근데 여기 알고 있어야 돼. 수력 발전소는 봐봐. 물이 높은 곳에 갇혀 있다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 있다. 무슨 내용이지? 높은 곳에 있다. 아까 에너지 종류였었잖아. 높은 곳에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야. 요게 이제 물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로 돌리지. 돌리면 뭐가 생기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 에너지 전환 단계랑 연결이 돼요. 화력 발전소는 연료를 태워. 연료는 무슨 에너지로 시작하잖아. 화학 에너지. 그걸 태우면 뭐가 나와? 태웠으니까. 열 에너지로가 나오고 그 열 에너지로 물을 데워서 끓여. 그럼 수증기가 나와. 아까 전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건 무슨 에너지가 됐어?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잖아. 포세이돈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했죠. 그 역학적 에너지, 수증기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뭘 돌려? 발전기를 돌려. 이거 진짜 다 나와. 화력 발전소에서 에너지 전환 단계 물어보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된 다음에 그 역학적 에너지가 돼서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다 나와. 거기 보면 핵 발전소 있죠. 원자력 발전소라고도 많이 하는데 핵 발전소는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이 핵 붕괴를 하면 그때 많은 열이 나와. 그러니까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고 그 열 에너지로 똑같아. 물 끓여. 그러면 뭐가 나온다?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 그걸로 돌려. 전기 에너지가 되죠. 이게 세 가지 발전의 가장 기본인 거야. 화력, 수력, 핵 발전. 이거 말고도 뭐 풍력 발전도 있죠. 풍력 발전. 그것도 뭐 역학적 에너지로 돌리는 거고. 조력 발전소 있죠. 일몰 썰는. 그것도 역학적 에너지로 돌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된다. 발전소 중에서 저걸 발전기라고 그러거든.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발전소도 있어. 저 빙글빙글 돌리는 걸 안 쓰고 전기를 만들고 있어. 들으면 알 건데 시간 관계상 얘기해 줄게. 천천히 생각해볼까? 태양 광 발전소야. 태양 발전소라고도 하는데 태양 광 발전. 태양 열 발전 아니야. 태양 광 발전이야.
태양 광 발전은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고 니네 길 가다 보면 많이 보이잖아. 그 시커먼 판때기 있잖아. 그 태양 전지를 이용하는 거거든. 이 태양 전지는 반도체입니다. 저기 1단원에서 반도체 배웠잖아요. 그럼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기, 전자기 유도를 쓰지 않는다. 그럼 뭘로 발전하는 거냐? 반도체로 활용해서 발전하는 거야. 끝. 이게 뭐 복잡한 시설이 없어서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지금 도시에 있는 전기를 태양광 발전으로 다 돌리려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의 태양 전지를 깔아야 돼가지고 아직은 보조로밖에 안 쓰기도 하고요. 밤에 니네가 전기 안 쓸 거 아니잖아. 밤에도 전기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걸 100% 쓸 수는 없어. 몰라 전 세계의 태양광 발전을 다 깔아가지고 모두 다 전선으로 다 연결하면 지구 어딘가는 낮으니까 그 끌어다가 쓸 수도 있겠죠. 최종적으로 과학자들 별의별 생각 다 해. 이 태양 전지의 효율을 높여갖고 우주 공간에 띄우고 대기 밖에 띄우면 태양에서 더 직접 받으니까 그거를 무선으로 송전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지금 구상하고 있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 어찌됐거나 그 밑에 그거는 안 나와. 화력 발전의 방식의 종류 이건 안 나와. 어찌됐거나 물을 끓인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뭐 가스 터빈식이냐 증기 터빈식이냐 여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340페이지 수송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시간 관계에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기도 하고. 지난번에 문제 다 안 푼 사람하고 오늘 며칠이냐 11월 11월 며칠이야? 이게 복습 맞아 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반밖에 못했다고 뒤에 문제 하나도 못 풀지 말고 전자기 유도 관련된 거는 풀어보세요. 진도 조금만 더 나가면 끝납니다. 고. 그럼 다시 앞에서부터 문제 풀고 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뒤에 봐봐. 얼마 안 남았어. 다음 시간쯤이면 끝나. 진도 끝이야. 거의 끝나. 그러니까 복습 꼼꼼하게 하세요. 다 쌓아두지 말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